봅시다. 윤동주의 시의 특징이 자아 성찰이 대부분 드러난다를 얘기를 했었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첫 번째 줄 보면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밤비라고 하는 게 일제강점기를 상징하기도 하고 일제강점기 속에서 자아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육첩방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에 포근히 뿜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편하게 일제강점기에도 불구하고 편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무들 하나둘 다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서 나는 다만 홀로 친전하는 것일까? 윤동주 씨의 특징이 자아가 두 가지로 나온다라고 했지. 여기서 나온 자아는 현실적 자아입니다. 부끄러운 자아.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을 살기가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워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지금 삶과 그리고 시대 현실과의 괴리 때문에 자괴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자기를 성찰하게 됩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태도가 바뀝니다. 자, 보면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가 앞에 나왔었지. 근데 이게 똑같은 말이 여기 또 나와. 근데 여기서부터 전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냐?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등불은 일제에 대한 저항 의지입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일제강점기의 부정적 현실이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여기서 말하는 아침은 조국 광복이겠지. 자, 마지막에 서로 분열된 자아가 이상적 자아가 현실적 자아한테 손을 내밉니다. 앞에 있는 게 동그라미고 뒤에 있는 게 세모입니다. 손을 내밀어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 두 자아가 화해를 하게 된다. 악수를 하게 된다. 이게 이제 내적 갈등의 해소가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내적 갈등 해소. 그래서 보면 서로 다른 현실이 대립되고 있지, 그치? 일제강점기 현실. 현실적 자아와 내면적 자아가 서로 대립을 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 성찰을 하면서 마지막에 악수를 하면서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문제에 나왔었지? 지금 얘가 하는 역할,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린데 하는 역할이 현실에 대해서 재인식을 하게 되고 상황이 전환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작품도 봅시다. 지금까지 시험범위 들어간 거는 쉽게 씌워진 시인데 또 다른 외부 작품이 섞여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작품 윤동주의 참회록 한번 봅시다. 자, 참회를 한다라는 말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서 화자는 자기의 과거의 일과 현재의 일과 미래의 일을 모두 참회를 합니다. 자기 성찰을 하면서 본인의 마지막에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1년에서 망한 나라의 민족의 국민으로서 망국민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과거수 역사의 삶을 욕되다고 느끼고 2연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기쁨도 없이 무기력하고 괴롭게 살아온 자신의 삶 전체를 참회한다. 그래서 참회록입니다. 그리고 3년에서는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를 다시 참회한다. 미래의 즐거운 어느 날을 생각해 볼 때 화자는 치욕스러운 역사적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소극적 참회에 그쳤던 현재의 모습을 또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어쨌든 철저한 자기 성찰의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올라가서 어떻게 참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자, 자기 성찰의 매개체가 여기서는 거울로 나옵니다. 거울입니다. 근데 그 거울이 녹이 껴있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이미지지, 그치? 역사의 쇠망으로 인해서 흐려지고 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 이 왕조가 망했지, 일제강점기에.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욕되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때문에 욕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국권 상실의 역사에 대한 반감의 의미도 있고 무기력한 자신에 대한 혐오의 뜻도 있습니다. 두 가지 뜻이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참회를 하는데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얘가 지금 몇 살이냐면 24살이야. 24년 1개월 지금까지 나는 무슨 기쁨을 바라면서 살아왔던가 라고 하면서 현재 시점에서 잘못된 것을 참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즐거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조국 강복이 이루어지는 날을 얘기하는 거지.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할 것이다. 왜 참회록을 쓰냐면 그때 그 젊은 나이가 언제냐면 이때 현재지. 왜 그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어떤 부끄러운 고백을 했어? 이런 고백을 했지. 이 고백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참회를 하는 거야.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강점기겠지.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거울을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자기 성찰을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준다. 시대적 양심의 실천, 의지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운석이라고 하는 것은 별똥별이지 죽음의 이미지입니다.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슬픈 사람의 뒷모양을 가지고 속죄양 모티프라고 하는데 이게 왜 속죄양 모티프라고 하냐면 기독교에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지. 이렇게. 근데 왜 돌아가셨냐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한다는 것은 본인이 대신 속하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양을 속죄 제물로 드렸거든. 양을. 근데 이제 더 이상 이런 짐승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이후부터는 이런 속죄 제물이 필요 없게 됐어. 그래서 속죄양 모티프라고 합니다. 속죄양 모티프. 순교자적 자기 희생의 이미지. 그리고 여기서 화자가 본인이 이렇게 속죄양이 되겠다고 하는 거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라고 해서 현재의 거울에 미친 미래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참회의 내용과 의미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현재 시점의 참회는 뭐냐?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자신의 삶 전체에 대한 참회입니다. 왜 이렇게 내가 무기력하게 살아왔을까라고 하면서 참여하는 거야. 그 미래에 참여하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현재에 왜 이렇게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냐. 젊은 날에 대한 반성. 이 두 가지가 참회 내용입니다. 백석 시의 특징을 좀 먼저 보면 여기 보면 작가 소개가 돼 있지, 그치? 백석. 평북 정주 출생입니다. 서민들의 삶을 토속적인 언어로 그려내고 있으며 주로 주장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민족의 공동체적 정서에 포커스를 두고 시를 썼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세요. 토속적인 언어, 우리 민족 공동체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운한 골쪽도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 보면 여운한 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명절을 맞아 일가 친척이 모두 모이는 장소로서 공동체적 합일의 공간을 상징한다. 이 시가 쓰이게 된 일제강점기에서 우리 민족은 일제의 침탈로 가족 공동체가 해체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시인은 여운한 골이라는 어린 시절의 공동체적 공간을 제시하면서 사라져가는 우리의 소중한 풍속과 민족 공동체 회복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우선 명절날 어머니 아버지가 큰집에 가. 그 다음에 큰집에 친척들이 모여. 그리고 아이들이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놉니다. 그리고 엄마들은 아래간에서 웃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옥간에서 놀다가 잠이 들어. 마지막에 신우의 동서들이 끓이는 무의징계꽃 냄새가 난다. 이게 전체 내용이야.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갈등 구조가 없습니다. 명절날 그냥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명절날 나는 엄마 아빠 따라 우리 집 개는 나를 따라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있는 큰 집으로 가면 친척들이 모이는데 자 여기서 설명하는 친척들 처음에 누구냐면 토상 고모 그 다음에 고모의 딸 승려 아들 승동이 이 앞에 나와 있는 설명은 이 인물들에 대한 그냥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큰 골 고모 고모의 딸 홍려 아들 홍동이 작은 홍동이 그 다음 삼촌 엄마 사촌 누이 사촌 동생들 이렇게 큰 집에 모인 친척들의 외모와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하는 겁니다. 이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 이 그윽기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안간에 모여서 새옷에 냄새가 나고 냄새가 난데 후각적 심상 그 다음에 또 냄새가 나니까 또 후각적 심상 선뜻선뜻하니 찬 것이다 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촉각적 심상 저녁 숟가락을 놓은 아이들은 외양간 섬 밤마당에 달린 배나무 동산에서 쥐잡이를 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그러니까 놀이를 하는 거야. 숨바꼭질 뭐 꼬리잡이 그 다음에 노름말 장가가는 노름 그냥 어떤 게임을 했는지를 그냥 나열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시간이 지난 게 어디 드러나냐면 화띠에 사기방등의 심지를 몇 번이나 돋우고 홍게닭이 몇 번이나 울어서 시간의 경과를 보여주는 부분 그러다가 잠이 든다. 그러면은 나중에 다음날 아침에 무의징계국 끓이는 맛있는 냄새가 올라온다. 명절날의 풍성하고 흥겨운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백석이 이 작품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 의도가 뭐냐? 고향이라는 원초적 공간에 대한 그리움과 공동체적 삶에 대한 회복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음 작품입니다. 84페이지로 갑시다. 모닥불. 자, 모닥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우선 1년에서는 모닥불에 타고 있는 사물들을 나열해. 1년에서는. 그 다음 2년에서는 모닥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과 동물에 대해서 나열해. 그리고 마지막에 3년에서는 모닥불을 통해서 떠올리는 할아버지의 슬픈 역사. 슬픈 역사는 일제강점기와 관련되겠지? 이를 통해서 비극적인 민족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전체 내용의 핵심이다. 그래서 모닥불의 상징성은 어떤 거냐?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하나로 묶여있지? 합일의 이미지. 차별 없이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있어. 조화와 평등의 이미지. 그 다음에 모닥불은 고아로 자란 할아버지가 장애를 안고 사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차가 된다.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를 내포한 대상이다. 작품 봅시다. 1년에서 타고 있는 게 뭐가 있냐? 새끼오리, 헌신짝, 소똥, 갓신창, 개이빨, 널판지 조각, 집건불, 가랑잎, 머리카락, 헝겊조각, 막대고치, 기왓장, 닭의 깃, 개의 털 이런 게 지금 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 누구냐? 재당과 초시, 문장 늙은이, 더부살이 아이,
새사돈과 갓사돈, 나그네와 주인, 할아버지와 손자, 붓장사와 땜장이, 큰개와 강아지 서로 다 대조되는 겁니다. 서로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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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조. 그러니까 평등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래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아비 없는 서러운 아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처지를 얘기하는 거지. 불쌍하게도 몽둥마리가 된 슬픈 역사가 있다. 슬픈 역사는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백석의 모닥불이다. 다음 페이지 백석의 백화 봅시다. 이건 어떤 내용이냐? 이 시인이 1930년대 함경도를 여행하며 바라본 자연의 풍경을 노래한 것이다. 자작나무로 둘러싸인 함경도 삶 속에 자연의 모습과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을 관찰할 작품을 창작하였다. 백화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옮기면 흰 자작나무란 뜻입니다. 그래서 자작나무는 나무 껍질에 흰 빛을 띠어 깨끗하고 순박한 이미지를 가진 나무이다. 백화로 온통 둘러싸여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속 세계와 이 나무들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순수하고 소박한 사람들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즉 화자는 자작나무로 둘러싸인 산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산골 마을 사람들의 삶을 자작나무의 순수한 이미지를 통해서 순수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아름답고 순수한 삶의 세계는 화자가 보고 싶은, 닿고 싶어하는 화자의 고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고향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소재들의 공통점은 다 자작나무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통해서 산골 마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모습은 결국 추구하는 고향의 모습이다. 그리워하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작품. 산골집은 대들보도 기둥도 다 문살도 다 뭐로 돼 있어? 자작나무로 돼 있어. 밤이면 캥캥 여우가 우는 산도 자종나무로 돼 있고 맛있는 메밀국수를 삶는 장작도 자작나무다. 감동같이 난 샘이 솟는 박우물도 자작나무다. 그러니까 산골 사람들의 삶의 중심은 다 자작나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산 너머 평안도 땅. 화자가 그리워하는 고향이 어디야? 평안도지. 땅도 보인다는 이 산골은 온통 자작나무다. 결국 핵심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사물의 나열과 보조사 도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사물들의 나열. 다양한 감각적 심상. 이게 백석시의 특징이지. 어떤 감각이 있어? 캥캥 청각적 심상, 맛있는 미각적 심상. 그리고 나머지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시각적 심상이 되는 거지. 백석에 흰 바람벽이 있어도 아주 잘 나오는 작품입니다. 자, 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 시는 고향을 떠나 또 이제 고향이 나오지. 고향을 떠나 쓸쓸하고 외로운 처지에 있는 화자가 쓸쓸한 흰 바람벽을 보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에 대한 감상을 한편의 영상물처럼 그려낸 작품이다. 그래서 이 흰 바람벽에 처음에는 어머니, 다음엔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글자들이 비칩니다. 이를 통해서 운명에 대한 수용과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것은 내 운명이다라고 하면서 수용하게 됩니다. 자기 위안을 하게 된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운명으로 알고 체념하지만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처지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자, 여기서 화자의 감정을 나타내는 부분 쓸쓸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친 불빛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외로운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1에서 6행까지 화자의 현재 처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떤 일인가? 이 바람벽에 비치는 대상들이 있는데 뭐가 비쳐? 처음에는 늙은 어머니,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뒤에 부분에서는 이제 글자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지. 늙은 어머니가 있는데 늙은 어머니의 삶의 모습,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비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본인 내면을 성찰하게 만들어주는 글자들이 지나가. 이제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떤 글자들이 지나가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태어났다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숙명론적 태도, 운명론적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나를 위로하는 듯이 나를 울력하는 듯이 눈짓을 하며 여기서 주먹질을 하는 것은 내면 의지를 북돋는 거야.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런 글자들이 지나간다. 하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그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한 것들을 모두 어떻게 만들었다? 가난하고 높고 쓸쓸한 이고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들었다. 라고 하면서 그게 운명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와 비슷한 처지가 초생딸도 그렇고 박구도 그렇고 뱁새도 그렇고 당나귀도 그렇고 프랑시스 젠과 도연명도 그렇고 라이넬 마리아 릴케도 그렇다. 라고 하면서 자기와 같이 고독하게 살면서 살았던 시인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다. 김영락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봅시다. 시의 내용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줄을 보면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란이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단순히 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망하는 어떤 대상을 그냥 모란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모란이 피기까지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왜 봄을 기다리냐면 봄에 모란이 피니까. 그래서 모란이나 봄이나 내가 기다리는 대상이니까 일치하는 거지. 그리고 뭐말 태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성적인 어조. 그리고 높임 표현이니까 경어체가 되겠지.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더우면 모란이 떨어져 버리지. 그러면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 봄이나 모란이나 같은 의미인 거니까 모란이 떨어진 슬픔에 잠길 것이다.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다 뭡니까? 모란이지? 성께 무너졌으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모란이 떨어졌는데 내 한 해가 다 가고 말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모란이 내 삶의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유미주의적 태도라고 합니다. 미적인 것이 전부이다. 과정법이라고도 볼 수 있고 360날 늘 섭섭해서 울 것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마지막에 중요한 거 나오지? 기다리고 있는데 뭘 기다린다? 찬란한 슬픔의 봄, 역설법 관련된 문제로 잘 나오지? 자, 그러면 찬란한 슬픔의 봄의 의미가 무엇인지 봅시다. 이 시에서 모란은 봄, 소망, 보람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봄은 소망, 보람, 삶의 가치로 상징되는 모란이 피는 기쁜 시간인 동시에 모란이 지는 슬픈 시간이다. 이와 같이 기쁨과 절망이 교차하는 상황과 화자의 복합적인 심경이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역설적 표현에 집약되어 나타난다. 왜 어떤 점에서는 찬란하고 어떤 점에서는 슬프냐? 모란이 피는 기쁨의 계절이라는 점에서는
찬란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모란이 지는 슬픔의 계절이라는 점에서 보면 슬픔을 의미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찬란한 슬픔의 봄은 역설적인 표현이다. 자, 여기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 보면 모란이라는 말을 되풀이하여 일정한 리듬을 형성하고, 울림소리라고 하는 것은 알지? 마누라야가 울림소리지. 무느르으 울림소리의 사용을 통해서 부드러운 느낌을 형성하고 있다. 짧은 시행과 긴 시행의 교차로 두 시행이 한 단락을 이루면서 호흡의 속도를 조절하고 리듬감을 부여한다. 한영은의 님의 침묵 잘 나오는 작품인데 일제강점기 작품이지. 한영은의 시의 공통되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님이 나와, 님. 근데 이 님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뭐 조국, 민족, 부처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조국으로 해석을 하면 가장 해석이 깔끔하게 잘 떨어지긴 해.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님은 같습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님을 조국이라고 해석을 하면 조국의 주권을 빼앗긴 상황을 얘기하는 거겠지. 사랑한 나의 님은 같습니다. 근데 님이 어떻게 떠났냐면 푸른 산빛을 깨트리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다. 님이 나를 떠난 상황을 지금 푸른 산빛이 깨트려지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가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황금의 꽃같이 굵고 빛나던 옛 맹세는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라는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서 한 품의 미풍이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조국의 의미가 나한테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왔을 때 그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질 쳐서 사라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승전결의 구조인데 우선 이별의 상황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별의 후의 고통과 슬픔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승.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수를 기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이거는 문법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거지. 향기로운 님의 말수를 귀를 먹는다.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먼다.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역설법이 되겠지.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라운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승이라고 했습니다. 이별의 상황 그리고 이별의 고통 강조하고 있지. 그 다음에 기승전결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전환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전환이 바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스스로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내가 조국의 주권을 빼앗겼다고 해서 계속 울게 되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트려버리는 거지. 이별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난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바꿔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리에 들어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전환시키냐면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 같이 만난 사람은 헤어지게 돼 있다는 것은 불교에서 회자정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떠난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자필반이라고 합니다. 불교의 윤회사상입니다. 윤회사상.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거자필반.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님이 간 건 팩트야. 조국의 주권을 빼앗긴 거는 팩트야. 하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했다. 내 의지로서는 보내지 아니했다. 그래서 역설법입니다. 문법적으로 말이 맞지 않아서 역설법이고 그래서 님이 나를 떠난 상황은 맞지만 내 의지로서는 님을 보내지 아니했다. 제 곡절을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여기서 왜 님의 침묵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님은 지금 내 곁에 없지. 그래도 단지 침묵하고 있는 것이 나를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님의 침묵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다시 정리가 돼 있지. 전반부는 이미 떠난 상황, 슬픔과 절망.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 주위에 머물면서 잠시 나와 대화를 멈춘 상태에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 나는 조국의 주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잠시 내 주변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님의 침묵의 내용입니다. 일제강점기 시 잘 나옵니다. 예.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 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빼앗긴 우리의 조국을 의미하는 거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러면 봄이라는 것은 조국의 광복을 얘기하는 거겠지. 빼앗긴 조국,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오는가? 서리법으로 얘기하고 있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 첫 번째 줄에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들, 빼앗긴 조국이고 봄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적인 봄도 되지만 조국의 광복을 의미한다.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까 중의적인 표현이지.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전체적인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맨 첫 번째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맨 마지막에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인식의 변화 과정이 들어갑니다. 아름다운 봄 경치에 동화되고 국토에 대한 애정, 자연의 봄과 대비되는 국권 상실의 현실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냐고 물어봤는데 마지막에는 체념적으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이다. 그래서 대칭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 요 내용과 요 내용이 대칭을 이루고 있지. 그리고 얘랑 얘가 서로 대칭을 이뤄. 그리고 중간에 내용이 이렇게 들어있어. 요런 구조입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여기서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얘가 약간 좀 환상 속에 빠져들어. 환상 속에.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들이 맞붙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의 세계니까 해방된 국토를 향해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는 그 몽환적인 이끌림이야. 몽환적 이끌림. 걸어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아들아. 일제강점기니까 내 마음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내가 끌었니? 누가 불렀니? 답답하다. 말을 좀 해다오. 라고 하면서 침묵하는 조국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 다음 4에서 6연은 국토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의인법이 되겠지. 속삭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한 자국도 섰지 마. 손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고 웃는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린 고운 비로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라는 것은 자연의 동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중요하다.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기꺼이 가자. 마른 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개울이 노래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인법이 되겠지.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다 의인법입니다.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 재촉하지 마. 맨드라미 들막고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가 김을 매든 그 들이라서 다 보고 싶다. 라고 하면서 봄을 맞은 국토에 대한 애정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내 손에는 호미를 쥐어다오. 우리 국토를 위해서 내가 일하고 싶다는 거지.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발목이 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계속 국토에 대한 애정적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스스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다는 거야. 강가에 나온 아이라는 거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뜻이야. 야, 너 세상 물정도 모르고 짬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내 호나. 너 뭘 찾니? 어디로 가니? 우습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식민지현실이라는 걸 까먹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자조적 웃음이야. 자조적 웃음. 야, 지금 일제강점기야. 우습지 않니?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지금 웃음은 청각적인데 푸르다라고 했으니까 공강학적 심상이지. 서름도 푸르다로 표현하고 있고 공강학적 심상 앞부분 푸른 웃음, 푸른 서름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자, 다리를 전다는 이유는 뭐 때문에 전다라고 하냐면 정서적 불균형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왜 정서적 불균형 상태야? 국토는 아름다운데 현실은 일제강점기니까 정서적으로 불균형 상태지. 아마도 내가 제정신이 아닌가 봐. 봄 신령이 짚혔나 봐. 마지막에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라고 하면서 절망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윤선도의 반응 봅시다.
자,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오른쪽으로 가서 봅시다. 이 작품은 자연과 더불어 유유자적하며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을 노래한 육수의 연시조이다. 어부사시다가 들어간다라고 해서 그 작품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지. 그래서 다른 지금 만흥이라고 하는 연시조도 좀 봅시다. 작가가 병자호란 때 왕을 호송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배되었다가 풀려난 뒤 고향인 해남 금세동에 은거하면서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연에 묻혀 지내는 한가롭고 흥겨운 순정을 읊으면서도 임금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나오는 역시 임금의 은혜이다. 역군은이셨다와 맥락을 같이 하는 관습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1수부터 6수까지 내용을 보면 뭐 안분지족, 안빈낙도, 무라일체, 임천하는 자연귀, 군은여체한이라고 해서 자연 속에서 지니는 것에 대해서 즐겁게 생각하고 만족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면 1수부터 한번 봅시다. 산수가 바위 아래 띠집을 짓는다라고 하니 자연 속에서 띠집이라고 하는 것은 초가집을 짓는다라고 하니 그 뜻을 모르는 남들은 내가 왜 자연에 있는지 그 뜻을 모르는 남들은 비웃는다. 비웃지만 어리고 어리석고 하얌의 뜻에는 하얌이라고 하는 것은 시골에서 자라 자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사람을 하얌이라고 합니다. 뜻에는 그것이 내 분수인가노라. 그래서 하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겸손하게 나타내는 말이고 본인 스스로가 온갖 살이 어둡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것이 내 분수인가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분수라고 하는 것은 안분지족이 되겠지. 안분지족. 자, 그 다음에 이수입니다. 이거 많이 봤지, 그치? 외부 지문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보리밭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보리밭이라고 하는 것과 풋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하지 않은 밥상을 얘기하는 거지. 이것을 알맞게 먹은 후에 가난해도 만족하는 삶이니까 안빈낙도가 되겠지. 안빈낙도. 바위 끈 물가에 실컷 논이노라. 그 나무 연화문을. 그 나무 연화문이라고 하는 것은 새 속의 부귀공명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것은 불화할 줄이 있겠느냐. 난 불화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을 만족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얘도 많이 봤지.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워하던 님이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러하겠느냐. 반갑지 않다라는 거야. 뭐가 더 좋다라는 거야? 산이 좋다라는 거야. 님보다는 산이 좋다는 거야. 말씀도 웃음도 하지 않아도 그럼 누가 말씀도 웃음도 하지 않아? 산. 산은 말하지도 않고 웃지도 않아도 나는 산이 좋다. 자연과 하나 되는 거 무라일체. 누가 30보다 낫다더니 고전시가에서 30이라고 나오면 부귀공명이지. 3정승보다 낫다라고 하더니 만승, 만개의 수레, 황제의 자리가 이만하겠느냐. 나는 자연 속에 있는 것에 더 만족한다라는 거지. 이제 생각해보니 소부와 허유가 어떤 인물이야? 속세에서 벗어나서 자연을 벗삼아 살면서 살았던 인물들이지. 소부 허유의 삶이 야같다. 야같다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리하다는 뜻입니다. 영리하다. 아마도 임천하는 자연 속에서 즐기는 한가로운 흥취를 비길 곳이 없겠다. 내 천성이 게을러서 하늘이 그것을 아셔서 인간 만사 세상 가운데 일을 한 가지도 맡기지 않아서 다만 다툴 사람이 없는 자연을 지키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자연 속에서 지금 살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다음, 자연이 좋다는데 내 분수를 얻었겠느냐. 강사는 자연이지. 임금의 은혜를 이제 더 알 것이다. 임금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지. 아무리 임금의 은혜를 갚고자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면서 마지막에 역군은 이셨다 라고 하는 임금의 은혜를 집어넣고 임금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다음 작품 견해요입니다. 자, 얘는 제재를 좀 보면 유배지에서의 정회라고 돼 있지. 유배지. 그래서
유배문학과 관련됐을 때 얘가 외부 지문으로 잘 나옵니다. 유배문학, 유배지에서의 자기가 느낀 감정을 쓰고 있다. 이 작품은 권력가인 이이첨이 국정을 어지럽히자 윤선도가 성균관 유생으로서 상수했다가 도리어 모함을 받아 귀양가게 된 함경도 경원에서 지은 연시조이다. 그러니까 유배지에서 쓴 억울함을 노래한 내용이지. 나라의 일을 근심하고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지은 것으로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하는 강직한 성격, 불의와 타협할 줄 모르는 정의감,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심, 부모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절절히 드러나 있다. 그래서 견해어인데 견해가 무슨 뜻이냐면 시름을 떨치다, 회포를 풀다 라는 의미로 견해어는 마음을 달래는 노래란 뜻이다. 마음을 달래는 노래. 전체적인 구성은 1, 2, 3수는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얘기하는 거고 4수는 부모님에 대한 효, 그 다음에 5수에서는 임금에 대한 충성심이나 부모님에 대한 효는 똑같다라고 하면서 결국 내가 임금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효를 지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수부터 봅시다. 슬프다 즐거우나 옳다 하나 그르다 하나 내가 할 일만 하면 된다. 여기서 할 일이 뭐냐? 임금에 대한 우국충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 일만 할 뿐인적 그 밖에 연함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세속적인 일들은 분별할 일이 있겠느냐. 분별이란 말은 근심하거나 걱정할 일이 있겠느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내가 했던 일이, 내가 이제 유배지 온 거는 내가 했던 일 때문이지. 내가 했던 일이 망령된 일인 줄, 좀 미친 일인 줄 내가 모르겠느냐. 그런데 이 마음이 어리석은 것도 누구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상소를 올린 거야? 임금 때문이다. 임은 임금입니다. 아무가 아무리 모함해도 이 아무가가 이이첨이 되겠지. 아무리 모함해도 이미 헤아려 보십시오. 임금님이 헤아려서 생각해 주십시오. 하면서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하고 있다. 다음 3수입니다. 추성 진호루 밖에 우는 저 시내야. 자, 시냇물이 운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되겠지. 너 무엇하려고 밤낮으로 흐르느냐. 임금 향한 내 뜻을 쫓아 그칠 줄을 모른다. 라고 하면서 시내다가 지금 현재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 다음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버이에 대한 효를 노래했다라고 얘기했지. 산은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부모님과 나 사이의 장애물입니다. 어버이 그리워하는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많다. 어디서 외기러기, 그 외기러기는 뭐겠어?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 감정이입이지. 외기러기가 운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외기러기, 감정이입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버이 그리워할 줄 처음부터 알았지만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만들게 하였으니 임금 향한 뜻, 임금을 위한 뜻도 하늘이 만들었으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그것이 불효이다. 즉 뭐야? 어버이에 대한 효와 임금을 향한 충성심은 쌤쌤이다.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임금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은 부모님에 대한 효를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충과 효의 일치. 이런 내용입니다. 오우가는 총 6수로 이루어진 연수조이고 제목이 오우가인데 5명의 친구라는 뜻이야. 오우, 5명의 친구. 그 5명의 친구가 어떻게 되느냐. 내 벗이 몇이나 하니 물, 바위, 소나무, 대나무, 달 이렇게 5명. 이 5밖에 또 더하여 뭐 하겠느냐. 필요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다음 수부터 그 5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먼저 물부터 얘기를 합니다. 구름빛이 깨끗하다라고 하나 검기를 자루한다라는 말은 좀 자주 바뀐다는 뜻이야.
변덕스러워. 바람 소리가 맑다나 그칠 적이 많아. 변덕스러워. 좋고도 깨끗하고도 그치지 않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물밖에 없다. 불변성. 물의 불변성. 구름이랑 바람은 가변적이다. 하지만 물은 잘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물에 대해서 예찬하지. 다음 친구입니다.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쉽게 지고 가변성. 풀은 어이에서 푸르자마자 누른빛을 띠느냐. 가변성. 변치 않은 것은 누구밖에 없다? 바위밖에 없다. 불변성. 다음 친구 소나무입니다. 더우면 꽃이 피고 추우며 잎이 지거늘. 소나무야 소라, 넌 어찌해서 눈서리를 모르느냐. 이 고난과 시련을 모르느냐. 구천의 뿌리가 곧은 줄을 그걸로 인해서 알겠구나. 라고 하면서 소나무의 변하지 않는 지조와 절개를 지금 예찬하고 있다. 다음은 대나무입니다.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누가 시킨 것이며 속은 어디 비어있느냐. 대나무가 곧고 속이 비어있지. 대나무. 절어하고도 사시에 늘 푸르니, 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늘 푸르니 그것을 좋아한다. 라고 하면서 대나무의 지조와 절개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다. 다음은 마지막 친구지. 달입니다. 작은 것이 높이 떠서 온 만물을 다 비추니 밤중에 광명한 것이 너만한 일이 또 있겠느냐.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달을 얘기하는 거지. 너만한 일이 또 있겠느냐. 그래서 달 보고 너라고 했으니까 의인법입니다. 보고도 말을 하지 않니. 보고도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달이 어떻다? 과묵하다. 그것을 보니 너는 내 벗인가 한다. 내 친구인가 한다. 이렇게 해서 오후가는 5명의 친구에 대해서 예찬하는 내용이다. 시험 범위 확정된 작품이지, 그치? 자, 보면 이 작품은 고려 때부터 전해온 어부사를 조선 중종 때 이연보가 구장으로 개작한 것을 윤선도가 다시 여음을 넣어 창작한 것으로 연장체 형식의 연시조이다. 각수에서 후렴구를 빼고 보면 초장, 중장, 종장 형태의 3정 6구 평시조 형식을 지니게 된다. 작가가 65세 때 전남 보길도에 응거하며 지은 작품은 계절마다 펼쳐지는 어촌의 아름다운 경치와 어부생활의 흥취를 담아 한 계절당 10수씩 읊고 마지막에 어부사에서 여음이라고 하여 만흥 중 1수를 덧붙였다. 각 계절의 10수는 출항에서 귀향까지 어부의 하루 일과를 시간 순서로 읊은 것인데 세속을 벗어나 자연과의 합의를 추구하는 삶의 경지를 격조높고 아름답게 표현했다. 그래서 요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지. 어부사시사의 여음은 각 계절의 10수마다 출항에서 귀향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모든 번호 1수는 배 띄어라, 2수는 닷 올려라, 3수는 돛 따라라, 4수와 5수는 노 저어라, 그 다음에 6수는 돛 내려라, 7수는 배 세워라, 8수는 배 메어라, 9수는 닷 내려라, 10수는 배 대어라. 이렇게 같은 번호는 같은 여음구가 들어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후렴구는 다 동일한데 지국총, 어사화가 들어있지? 다 동일합니다. 여음으로 노 젓는 소리와 노를 저을 때 여기서 지국총이라고 하는 것이 노 젓는 소리지. 어사와 이거는 뭐야? 노 저을 때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의성어지, 의성어. 이 작품의 화자는 고기잡이를 생업으로 하는 어부가 아니라 취미와 풍류로 한가하게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 즉 가어옹, 가짜 어부란 뜻입니다. 낭만적인 풍류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 현실 정치에 혼탁하면서 벗어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자 했던 작가의 현실관이 반영된 모습이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춘사 10. 춘이니까 봄이지, 봄. 봄입니다. 자, 그리고 10이라고 하는 넘버가 붙었으니까 배 되어라, 배 되어라. 영구가 들어갔지. 내일이 또 없으랴. 내일이란 날이 없겠느냐. 봄밤이 몇 곁셀이라는 것은 얼마나 길겠느냐. 바로 셀 것이다. 낚싯대로 막대, 지팡이를 삼고 10이 살인문을 찾아보자. 그 다음에 지국총 어사와 후렴구 어부의 생애는 이럭저럭 지낸다 라고 하면서 낚시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느끼는 삶의 만족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내가 얘기했듯이 교과서에 있는 부분만 절대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하사 3입니다. 하사 3. 하사라고 하는 것은 여름을 얘기하는 거지. 여름. 마람잎에라고 되어 있는데 마른 풀잎 위에 바람이 부니 바람이 나니 봉창 배의 창문이 서늘하구나. 더운 여름인데 이렇게 바람을 불어주니까 서늘하다. 3이라고 하는 번호가 있으니까 돛달아라 돛달아라. 여름 바람이 정하겠느냐 일정하겠느냐. 그냥 가는 대로 배를 가는 대로 배시겨라라고 되어 있는데 배가 가는 대로 그냥 놔둬라. 그 다음 지국총 어사와 북포 남강이 북쪽 포구나 남쪽 강이든 어디든 좋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어디든 상관없다라는 여유로움을 느끼고 있다. 다음은 추사 1입니다. 추사 1. 중요합니다. 얘는. 자, 넘버 1이 쓰여져 있지. 1이니까 배 띄어라 배 띄어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얘기하는데 세상 바깥을 얘기하는 거니까 물에는 자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 외에 좋은 일이 어부의 생애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 배 띄어라 배 띄어라. 어옹 고기 잡는 늙은이를 비웃지 마라. 그림마다 그려져 있다라고 하면서 어부의 삶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40.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흥이 한 가지나 그 중에서 누가 최고다? 가을강이 최고다. 마지막 동사입니다. 중요합니다. 동사 4가 붙어 있지. 그러니까 노져라 노져라. 간밤에 눈 갠 후에 겨울이니까 눈이 왔겠지. 경치가 달라졌다. 앞에는 만경유리. 끝없이 잔잔한 푸른 바다. 뒤에는 천처복산. 흰 눈이 덮인 풍경. 대꾸법이지. 그리고 A는 B다라고 했으니까 은유법도 되겠지. 이곳은 신선의 세계인가 불교의 세계인가 둘 다 이상 세계를 얘기해. 하지만 인간 세계는 아니다. 속세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비천하고 있다.